그 알리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925회 방송이에요. 2014년 사건인가봐. 잔혹동화 세자매 연쇄 사망 사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시작을 이렇게 하네요. 이따금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80년대 느낌의 TV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 연출일 텐데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이걸 읽을 수가 없군요. 엄마, 벌써 느낌 왔다. 먼저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 팔뚝이 상당히 두꺼운 엄마께서 애를 죽이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대리미나우젠 증후군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 해야지 이렇게 돌보는 장면이 있네. 아빠랑 통화하는 건가? 지난 2006년 한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안방 극장을 울립니다. 작고 여린 몸으로 고통스럽게 병마랑 싸우고 있는 아기의 이름이 수빈이. 수빈이는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래요. 입양했죠. 입양해서 죽이고 입양해서 죽이고 이러는 것 같아. 엄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수빈 생후 13개월. 아기를 입양센터에 다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입양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 주은혜라고 합니다. 남편과 나는 한번 내 딸이면 내 딸이지 포기 안 한다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이지만 희귀병에 걸린 딸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의사, 현재 저희들이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수빈이의 사연은 당시 각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 화제를 모았고요. 떠들썩하게 매스컴을 장식했던 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묘한 뒷이야기도 하나가 있대. 장출혈된 1살짜리 애인데 얘를 돕자. 집이 여유가 없어 보이잖아 일단, 그죠? 그래서 성금이 725만 원이 모였나봐. 자,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나와요. 애기가 사망하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놔뒀어요. 이해 갑니까? 유골을 담아서 놔뒀다고 집에. 방송 출연 2개월 후 수빈이는 유골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겁나잖아요. 아무리 애기 유골이라지만 유골을 그렇게 집안에 둔다는 게 이상합니다. 어린 딸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걸 받아들일 수 없던 걸까? 부부의 집에서는 조금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은 딸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고 있어요. 밥상에 놔? 유골을? 매일 좋아하는 과자도 올려놓고 그 유골을 앞에 놔두고 수빈이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요구르트도 올려놓고 빵도 놓고 매일 올려놨어. 부부는 딸의 유골함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했대요. 식사도 거르지 않고 챙깁니다. 심지어 수빈이 아빠는 딸의 유골함을 품고 잘 때도 있어. 쉽게 이해는 힘들지만 가족들은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있대요. 자, 수빈이의 사촌 언니인데 수빈이를 입양한 엄마 형제의 딸인 거겠죠. 첫째는 병으로 죽었고요. 둘째는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둘째한테는 정이 많아가지고요. 많이 울고 그랬나봐요. 수빈이를 입양하기 전에 부부가 이미 한번 가슴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수빈이가 둘째인 거야. 두 번째 딸. 자, 오서연이라고 친딸인데 얘는 생후 20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수빈이를 입양했구나. 애 엄마가 말이요. 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첫째 딸이 죽자마자 우리 딸이 엄마 나 못 살 것 같다 이러더라고. 평소 아이라면 끔찍이도 아꼈던 엄마가 딸을 잃고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고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은 어렵게 입양을 결심했던 게 수빈입니다. 삼촌이 장가를 워낙 늦게 가셔가지고 그렇게 친딸 죽고 얼마 있다가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삼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를 이렇게 하나 잃었으니까 딸이라도 키우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얻은 귀한 딸을 또 한 번 떠나버립니다. 아마 유골이라도 곁에 두고 싶었을 것이 부부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가족들은 말해요. 나는 좀 이렇게 성인인 자매들 셋이 어떤 사건을 겪어가지고 죽었나 싶은데 완전 애들 얘기네. 영유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높은 확률로 엄마가 범인일 겁니다. 그런데 죽은 아기의 유골함을 안고 산 지 2년 만에 부부에게 기적처럼 세 번째 아이가 찾아와요.
셋째 딸. 셋째 민서도 부부가 오래 고민하다가 입양했어. 자, 그래서 애가 또 생겼으니까 부부가 또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싸이월드에다가 이제 애 자랑 해놓고. 근데 셋째 딸이 갑자기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입원합니다. 애기 봤을 때 아파 보이긴 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픈 애 같지가 않았는데요. 그냥 잘 웃고 잘 놀고 우리랑 같이 평상시에 그랬는데. 친척들 보기에 건강에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애가 28개월 만에 죽습니다. 한 집에서 친딸인 첫째를 비롯해 입양한 둘째 그리고 셋째까지 연이어 채 2돌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 무렵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도 돌아요. 이상하네. 이 집은 왜 자꾸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되고 좀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큰애가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자꾸 이렇게 뭐가 해코지하는가 싶어요. 이 집에 부부의 죽은 친딸의 저주가 씌어서 그런 게 아니냐 소문이 돌았대.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천적 질병은 절대 아니랍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자기 친자하고는 증상이 다 달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질병은 아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남몰래 학대를 받은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아기들의 뇌관은 깨끗해. 어디 까지고 피난 자국도 없고 상처도 없고 멍도 없어. 학대는 없습니다. 외과적 소견은 정상이고. 동네 주민,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그 아이기 죽은 게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 좀 PD 양반이 꼭 좀 밝혀내줘요 진짜. 아우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어.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한 집에서 새 아기가 잇따라 죽어간 이상한 사건. 대체 이들 세 자매의 죽음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인가요? 저는 뭐 잠정적으로 뒤에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엄마가 범인이더라고요. 해외 사례도 그렇고. 뭔가를 매겨. 조금씩. 서로 핏줄이 다른 새 아이가 우연히 비슷한 희귀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유전병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입양했으니까. 새 아이는 각각 2년 터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거나 접촉할 일도 없었습니다. 감염일 리도 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뭐 딸들이 다 건강했대요. 근데 이 집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야. 입양할 때도 건강검진 하는데 그때도 건강했어 다. 왜 죽었냐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를 의심하지만 그러면 의사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처가 또 없고요. 자, 입양 아이들과 부부의 인연은 한 보육시설에서 시작이 돼요. 첫 딸을 잃고 엄마는 한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했대. 봉사하다 보니까 자꾸만 버려진 애들이 눈에 밟히던 게 애들을 입양한 이유다. 그때만 해도 가족들은 반대가 있었어요. 입양을 한다 그러길래 우리는 솔직히 반대했죠. 솔직히 자기 자식도 그런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할머니하고 다. 왜냐면 형편도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자, 할머니입니다. 큰애기가 아플디요. 병원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남편 모르게 이 병원비 보태주고 알게도 보태주고 그렇게 병원비를 많이 들였어요. 첫째 애기 때문에 핏이 많은데 내가 욕을 많이 했거든.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하러 입양을 하느냐 그랬어요. 첫 딸이 투병 생활을 한 병원비 때문에 부부는 빚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을 키우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의 어떤 모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사건을 보면은.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애를 괴롭히고 뭐 이렇게 죽이면서 뭐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아픈 애를 돌보는 나를 대중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짜릿한 거야. 그런 경우들도 많고. 이유는 뭐 나오나 봅시다. 자, 실제로 방송에 나왔던 집이다. 부부의 집. 예, 잘 살지 않아 보통 이런 집들이. 다세대 주택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던 남편의 수입은 일정치 않고 아내는 틈틈이 정수기 판매로 생활비를 벌었다. 그런 아내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오수빈을 고집스럽게 입양했고
그리고 정확히 1년 2개월 후에 애가 죽었습니다. 이 집에 오고 수빈이는 어떻게 생활했을까 그동안? 잘했어요. 애기한테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돌 할 때도 제가 가고요. 이웃 사람들은 다들 얘 이뻐하고 다 알아요. 돌잔치 한 때요. 돌 할 때도 가고 애기 한복도 엄마가 다 만들었는데요. 엄마는 입양한 딸을 친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없는 살림에 돌잔치까지 했고 애 옷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뜨개방 다녀가지고 바느질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엄마를 의심할 수가 없어. 이 엄마는 이제 그런 거죠. 민하우젠 증후군은 내가 아픈 척을 하는 거야. 보통 트위터에 있는 우울계 애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절대 죽을 애들이 아닌데 자꾸 트위터로 그런 거 올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 댓글로 그러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괜찮은 거죠?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 지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나오젠 증후군이야. 아픈 척을 해 관심 받으려고. 근데 대리 미나오젠 증후군은 아픈 애를 돌보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애를 아프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것 같아 이 엄마가. 애 엄마가 입양했어도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데요. 아주 예쁘게 잘해줬죠. 어떻게 남의 아이를 키워주냐고 하니까 그래도 제 자식처럼 키워야죠 해서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 생각하네 했더니 자 취재진은 당시 방송에 나왔던 수빈이의 모습을 관찰해봅니다. 14개월이면은 보통 이제 걸음마 막 시작할 때인데 수빈이는 침대에서 몸을 가누지도 못해 치료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봅시다. 이분이 수빈이 담당 의사신데 갓난 애기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며칠을 굶는다는 건 그만한 고통이 없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영양 상태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빈이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엄마 옆에 있을 때는 표정이 밝았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고 했어. 그렇다면 아이 아빠는 어떠냐? 삼촌도 애기들을 많이 좋아했나요? 예, 엄청 이뻐했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입양했지만 애기가 할머니를 약간 닮았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애를 너무 만져가지고 이렇게 막 예쁘다 하니까 그래서 애기가 몸살나서 아픈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부부가 뭐 다 애들 좋아했네 일단은. 자 근데 이해가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양한 딸을 그토록 예뻐했던 아빠가 정작 입원했을 때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대요. 아빠도 뭔가 의심을 받아야 되나? 아빠는 어디 있던 걸까? 자료 화면 속에서도 아빠는 집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내가 24시간 수빈이 간병에 매달려 있을 때 아빠는 소주만 처먹었나 봐. 이 뭐야? 오기원 씨 왜 그래? 사람이 몸이 피곤한데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수면제를 먹었어요. 수면제가 처음에는 한 알로 듣더니만 나중에는 한 알 반, 두 알 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를 배워가지고 몸이 아주 많이 피곤할 때는 한 병 아니면 반 병을 마시면 제가 숙면을 하죠. 시계가 울 때까지는 푹 자요. 트럭 운전을 하는데 이분이 집에 오면은 병원에 안 가고 습관적으로 술을 먹고 잔다. 수빈이가 죽은 뒤에는 유골암까지 끌어안고 잠자던 아빠다. 근데 원인 모를 병으로 투병하던 시기에는 뭐 찾아가지도 않고 술만 마셨어 집에서. 앞뒤가 안 맞죠? 거기에 애들이 죽자 갑자기 동네를 떠버렸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랬어요. 애기를 입양해서 왔는데 애기가 아파서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서 살다가 친형이네 이분은. 심지어는 아버지 제사 때도 안 와요. 신년이나 추석 때도 안 오고 제사 지내도 안 와요. 친척들과도 연락을 다 끊었다. 형제들하고도 안 만나고. 왜 그랬지? 아빠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사흘간의 수소문 끝에 혼자 지내고 있던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내 그날 밤 운전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빠 오 씨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원 씨 아버님 맞으시죠? 예.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뭐를 알고 싶은데요? 그때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걔들 때문에. 아빠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요. 애들 아빠는 애들이 죽어가지고 괴로운 시간을 자기가 충분히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입양기관에 보냈을 때는 잘 크라고 좀 나은 삶을 살라고 보냈는데 죄책감에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애들이 아빠를 잘 따랐다. 새벽에 일어나 베개 들고 내 옆에 오고 이랬거든요. 아빠랑 같이 잔다고요? 예, 귀여움도 많이 떨었고 장난감은 펭귄 인형을 많이 좋아했어요. 유독 애교가 많았던 막내딸에겐 친딸보다도 더 애정을 쏟았다. 근데 왜 투병할 때는 안 갔냐는 거야.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주사바늘 사야 되고 뭐 사야 한다고 그런 게 많았어요. 밥도 사 먹여야 되고 돈 18만 원 붙이라고 하면 18만 원도 붙이고 20만 원도 붙이고 어떤 때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현금 서비스 받아서 보내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는 병원비가 모자랐어요. 아니 왜 병원을 안 가셨냐고. 돈 보내준 거 말고. 보내주는 것도 보내주는 거지만 이건 잘했지만 그래도 가서 애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 안 했냐고. 왜 이거 대답을 안 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애들 병원비 되는 건 쉽지 않았다. 간병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기는 평소보다 일을 2배로 더 했다. 술 마신 것도 처지가 괴로웠기 때문이다. 지금도 애들을 잃은 슬픔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뭐야,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겠지만 자식 한 놈 가슴에 묻는 것도 힘든데 3명을 내 가슴에 묻고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지. 집에는 막내딸 돌사진이 남아있고. 빨리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먼저 간 애들 기억해주는 것밖에 없다. 방송 나왔던 건 내가 다 보관해놨거든요. 집안 곳곳에 애들의 흔적을 아빠는 지우지 못하고 있다. 뭐 사정이 있나 보다. 병원을 갈 수 없는. 애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있대요. 이런 영상 같은 거 계속 놔두고 보나 보다. 대체 애들의 죽음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뜻밖에도 여기에는 세 아이 중 가장 먼저 발병된 친딸의 모습도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애들 병원에 입원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진짜 애가 어리니까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다 참는 거 아니야. 봐봐요. 저도 지금 여기 보면 턱이 깔끔해졌죠. 혹이 있었잖아요. 이게 종양이 있어가지고 한 열흘 입원했었어요. 얼마 전에 수술 끝나고 퇴원했는데 여기 수술하고 나서 진물 빠지라고 배관액을 달고 있었거든요. 머리에다가 호스를 끼워 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 링거 바늘 꼽아놓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내가 나이가 40다 돼간 나이에도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애가 그게 쉽겠냐? 어휴. 처음에는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 원인도 못 찾았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상 없다고 나오고. 그때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는데 피를 토했는데 갑자기 숨이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안 좋아진 게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기저귀를 떼내자 피투성이. 아니 애가 하혈을 해?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쏟아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다. 둘째 딸 영상에도 같은 모습이고 닮았어 증상이. 병명은 장출혈입니다. 학계에 보고될 만큼 희귀한 사례였다. 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도무지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요 이 지역에서는 난해한 병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희귀한 경우도 있나 참 이상하다. 어떻게 입양한 애기고 서로 혈연 관계가 없는데 똑같은 그런 증상을 가질 수 있느냐 의논을 많이 했어요. 2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가 간헐적인 경련이고 경기한다고 하듯이 두 번째는 다량의 하혈이고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련성 질환이다. 그러나 원인은 불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경련과 하혈이라는 증상을 앓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호흡 부전으로 죽은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셋째도 사망 원인이 호흡곤란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마든 아빠든 지금 부부 중에 뭐 한 명이 뭐 둘 다 공범이든지 애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애한테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를 진료했던 전문의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증상으로 봐선 경련이 제일 의심됐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학계에 발표된 둘째 수빈이의 논문을 살펴보던 중 묘한 사실을 알았다. 애들의 사망 원인이 미궁에 빠졌는데 뜻밖에도 부모가 부검을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긴 병의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며 그토록 서럽게 눈물을 쏟아놓고 왜 부검은 반대할까? 이 순간 엄마의 눈물은 분명 간절해 보인다고. 근데 내 자녀가 원인을 모르는 의문사를 당한다?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냐? 엄마도 그동안 수차례 방송과 신문에 출연해서 애들을 데려간 죽음의 비밀을 밝혀달라고 눈물 호소를 했어.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부검인데 그걸 또 정작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후에 바로 화장했어요. 천사와 다름없는 엄마, 그리고 입양된 애들의 눈물겨운 투병일기.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 완벽한 그림 속에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사건을 애들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셋째에 주목합니다. 이 시기에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물을 인지하고 의사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당시 셋째가 입원했던 소아과 병동의 다인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도 있어요.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라면 뭔가 기억하지 않을까. 며칠 동안 수소문에서 같은 병실 썼던 여고생을 만났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나왔어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 이제 완전 잊고 살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방송국 전화 받고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민서가 제 옆자리였어요. 입원 기간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싶대 얘는. 왜? 그쪽은 창가 쪽 자리였고요. 저는 그 옆자리였는데 그 아줌마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는 병실에서 아기를 잘 챙기나요? 네, 정말 잘해줬는데요. 애한테 한 번은 장 보러 간다고 아빠가 병원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엄마랑 있으면 완전 미친 듯이 울고 막 그러는데요. 아빠랑만 있을 때는 진짜 방긋방긋 잘 웃고요. 엄마랑만 있으면 울고 경기하고 그래요. 엄마가 범인이네.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애 엄마의 표정입니다. 민서가 막 경기 일으켜서 중환자실 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막 웃으면서 다녀요. 셋째, 민서 담당 의사. 애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없고 온몸에 청색증이 오고 검사상에서 산소 포화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견이 됐죠. 애 심장 박동이 떨어지고 해서 엄마한테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애 상태가 안 좋다고 설명 듣고 충격으로 혼절했대. 연기하나 봐. 근데 진짜 악몽 같은 얘기는 이제부터다. 거기가 아동병실이라 애기들이 전부 다 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시간 됐다고 커튼을 치고 잠을 자겠대요. 근데 빛이 막 창가에서 들어와서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침대 위에 개가 이렇게 엎드린 자세 있잖아요.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실루엣으로요? 네. 이 뭔 소리야? 목조르나? 년이? 그 실루엣이 보이고 나니까 이제 막 소리도 들리는데 애가 숨을 못 쉬는 소리 있잖아요. 어떤 소리요? 윽 이래요. 그래서 걱정돼갖고 침대로 다가갔대. 설마 하고 커튼을 살짝 걷었는데요. 이 미친 아줌마가 애기 위에서 병원복으로 애 얼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 오살할련을 봤나 이런. 엄마가 범인이었어 이 사건은. 놀란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진짜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내가 이런 거 봤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럴 리가 없대요. 엄마는 딸 자식 낳아본 마음으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 봤다고. 얼굴 닦아주고 있는 건데 네가 잘못 봤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니까 애가 자꾸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호흡이 돌아오지만 주기적으로 뇌에 데미지가 쌓이니까 그래서 죽나 봐.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이 누적이 된 거지. 그날 애는 뇌사 상태에 빠졌대요. 애기가 숨을 쉬지 않고 실제로 그때는 심장 박동도 제대로 안 뛰고 이런 상태로 갑자기 발견이 됐죠. 그날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고 했을 때도 그 직전까지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여고생의 목격담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니까 목격담일 뿐이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거 인연이 범인 맞아요. 이거 애엄마가. 대체 그렇다면 그 동기가 뭘까? 가장 먼저 애들의 보험 내역. 그쵸? 먼저 이게 1차적이죠. 자, 그래서 보험조사관이 등장합니다. 상해나 질병일 경우에 입원 일당이 지급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치료비가 지급되는 거죠. 민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병원을 갔거든요. 그동안 4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어요. 거의 매일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만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아, 이거 보험 사기구나. 그러면은 미나오젠 증후군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애들 3명 해가지고 한 6천을 타먹었네. 자, 그리고 또 이 보험을 가입할 당시 엄마의 행동도 석연치 않았다고. 보험 설계사인데 첫 아이가 그렇게 사망하고 난 뒤에는 연락이 좀 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를 낳는다 임신을 해서 애기 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가니까 첫 애가 그렇게 사망되고 난 후에는 연락이 뜸했어요. 뭐 했던 말을 왜 또 해. 배가 이렇게 풀룩했거든요. 어떤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애기 보험이었는데 입양 직전에 임산부 행세하면서 보험에 가입했대. 이렇게 해도 되나? 자, 이거는 이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고 보험 설계사는 목격자가 되는 거죠. 수사는 이때부터 급물살을 탔습니다. 셋째 딸이 사망한 지 7개월이 되던 날 새 아이의 엄마가 체포됐어요. 쌍놈의 팔놈의 옆였네. 엄마는 애들에게 할 말이 없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대요. 보험금 때문에 그랬어요. 살아서 못 갚을 죄, 죽어서도 못 갚지 싶어요. 죽어서도 용서를 못 빌 것 같아요. 아유, 싸대기를 그냥. 애기들 주변에 있는 이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위생적으로 해서 장염에 일부러 노출시켜서 병원에 입원시켰고, 장염을 유발시키기 위해 우유 젖병을 소독을 안 하고. 이게 성인들은 살면서 뭐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애들은 완전 청정 상태의 몸이니까 작은 균에도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젖병 소독 안 한 걸로도 병이 걸리기 쉽지. 더러운 우유병과 끓이지 않은 수돗물, 그게 애들에게 주어진 식사였다. 아, 수돗물 먹였어? 애들이 당연히 버티지 못하죠. 비록 말은 못해도 애들이 느낀 고통은 엄청났을 거다. 엄마에게 입양한 딸은 대체 뭐였을까? 그냥 돈줄이지 뭐. 이 미친년 이거. 하루 입원하면 3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프면 바로 입원시키고 보험금 3만 원이요. 잘 키우려고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아니, 미친년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성실하게 일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아? 와, 이거 존나 악질이다. 애들의 경우는 성인들처럼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없대요. 대신 애를 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꾸준히 입원비와 병원비를 받아왔다. 근데 이게 남는 게 있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무리 보험이 나와도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뭐 한 90% 정도가 나오거나 뭐 그러지 않나? 보상금이라서 나오는 건가? 어쨌든 병원비 내고 치료비로는 그 원무가에 내야 되면은 남는 게 얼마 없을 텐데 6천을 다 받았어도 애 3명 해가지고 이게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길어지고 막 이래버리면. 첫째 애가 뭐 사랑의 리퀘스트 뭐 이런데 출연했었나봐. 보통 그런 프로잖아요, 그죠? 이런데 출연했고요. 첫째 애가 받은 후원금은 2천입니다. 아, 후원금이 또 있죠. TV 나오니까. 그러네. 이걸 노리는 거네, 엄마는. 둘째 애도 병원 측 주선인데 무슨 프로 출연해서 1,500. 무슨 신문사에는 둘째 애를 기사로 소개했는데 그때 성금으로 들어온 게 한 700대요. 이 볼테기의 이 살을 보니까 BMI가 한 38 정도 예상되고, 볼테기의 심술이 지금 덕지덕지합니다. 인연이 이거. 정수기를 뭘 팔긴 뭘 팔아. 와, 남편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 어떨까요? 입양한 자식마다 아파갖고 병원 가. 내가 씨발 뭐 문제가 있나 싶을 거 아니야. 죄책감이 얼마나 많았겠어. 내가 아빠로서 문제가 있나? 내가 가난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애들이 치료를 잘 못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일 더 하고. 와, 그냥 완전 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갖고 놀아놨네. 말하는 거 봐. 남편과 나는 한번 내 딸이면 내 딸이지 포기 안 해요. 애기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다른 애기로 바꿔주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마르지 않은 지갑이었다. 근데 의문은 또 있습니다. 저절로 돈벌이가 됐는데 왜 굳이 죽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죠? 애가 죽는 거는 안 되잖아. 꾸준히 아파가지고 계속 애들을 방송에 노출시키고 보험금 타먹고 후원금 받으려면 죽이는 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죠? 왜 죽였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수정 후루화일러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애가 크면은 안 되니까. 애가 성장을 하면 애들도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채기 전에 애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와, 그렇구나. 맞네. 애가 지금 어리니까 말도 잘 못하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외부에 알릴 수가 없어. 나이가 들면은 크면은 알릴 수 있잖아. 와, 이 아줌마 존나 계획적이네. 피해자인 동시에 증인이 된다. 애들은 크면은. 실제로 3살 난 아이들 말과 행동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이제 가족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비슷한 나이대의 가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들에게 어떤 인지 능력이 있나 비슷한 나이대면은. 은우야, 누가 떼찌했어요? 아빠가 떼찌했죠요. 아빠가 은우를 떼찌했다고? 은우가 말을 안 들어서 떼찌했지. 오빠한테 맞은 것도 얘기해요? 오빠가 떼찌 이렇게 얘기하죠. 일러요 항상 와서. 24개월까지는 언어가 발전하기 위한 단계라면 24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상대방과 대화를 위한 언어다. 질문에 대답하고 의견을 말하고 그렇게 점점 발전하던 시기다. 누가 그랬고 뭐 하다 그랬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다 해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잘 아시죠? 경험상 여자애들이 입을 더 빨리 뗍니다. 표현력이 좋아가지고. 남자애들은 좀 늦거든요 비교하면은. 근데 또 여자애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네요. 맞지? 그것은 한참 투병 중이던 셋째의 경우도 가능한 일일까? 일반적으로 여자애 같은 경우가 남자애보다도 6개월 정도 언어 표현이 더 좋아요. 그리고 수용하는 측면도 이해하는 측면도 더 빠르거든요. 체중이라든지 키라든지 성장 상태 그것도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애들의 발달 정도는 적절했나요? 발달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애들은 그러면 범인을 사실 알았을 거다.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도움도 청했을 거다. 어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도였을 뿐이지. 민서가 엄마랑 있으면 완전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목격자였던 건데 더 구체화되기 전에 죽인 거네. 정말 자기 자식이 사망에 이르러서 그것을 한을 품고서는 유골함도 버리지 못한 채 안고 있던 거라면 아마도 셋째를 입양하거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현저히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도구로 필요했던 거고, 예컨대 반려견을 방임하고 유기하듯이 자식에 대해서도 입양하는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지 애들을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아빠 입장 나옵니다. 아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네. 그러면 아빠는 집에서 병원 안 가고 퇴근하고 술만 먹는 게 내일 또 새벽같이 일을 나가야 되니까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집에서 잠은 자야 내일 또 새벽에 출근 나가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술을 마셨던 거고. 야, 이 아빠는 속이 아주 그냥 썩겠다 썩겠어. 아내가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 병원에 다녔거든요. 셋째가 죽고 난 다음에요? 죽고 난 뒤에요. 나는 시험관 안 한다고 했고요. 아내는 한다고 했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애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시험관 아기를 갖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믿기지가 않는다고요. 셋째가 사망하고도 또 아이 갖겠다고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었대. 그거 아닐까요? 계속 입양을 해. 죽어도 입양하고 죽어도 입양하고. 그러면 입양기관에서도 이상한 게 볼 것 같으니까 직접 낳으려고 이번에는. 그래서 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계획이? 자, 근데 네 번째 범행은 일어나기 전에 체포가 된 겁니다. 구속된 직후 아내는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아내의 편지는 미안하다는 사죄의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용건은 따로 있어요.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나로 인해 힘들어할 당신 모습이 떠오를 때면 미안한 마음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귀찮아서 다 포기하고 주어지는 대로 받으리라 차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상 겁이 나요.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 변호사 좀 선임해 주세요. 양심 뒤졌네 진짜. 자, 하지만 안 들어주죠. 결코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애들만 죽인 게 아니고 나까지 같이 죽인 거예요 이건. 수빈이 친부모하고 민서 친부모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둘째 셋째 친부모한테 사죄도 좀 해주세요. 양쪽 부모한테 친부모한테 사죄 드린다고 전해줘요. 자, 그러면 진짜 이 친부모들은 애들이 이렇게 죽은 걸 알까? 이걸 또 알려야 되는 건가 원칙상? 입양기관 관계자인데 친부모에게 연락해서요. 아기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고 저희가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연락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친모가 한번 애를 포기하고 다시 그 미혼모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법적으로 남남이 돼버렸으니까. 해외는 뭐 이렇게 입양을 보냈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계속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 친부모의 호적을 기록해 둔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법이 달라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친권을 포기하면은 남입니다. 낳았어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 애에게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친부모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지난 2013년 말에 마지막 날 취재진은 두 아이와 비슷한 운명에 놓여있는 또 다른 아기를 만납니다. 애띤 얼굴을 하고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한 명문대 여대생인데 그녀는 취재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어요. 이건 또 다른 사건인가? 많지도 않았고요. 40만 원 정도인데 아기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엄마랑 아기는 곧 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는 아기는 뭐 자꾸 엄마를 붙들고 있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세 자매의 죽음을 추적하던 중 기막힌 사연을 가진 아기를 만났어요. 단돈 40만 원, 이 아기를 놓고 오간 돈. 진짜 영화 매매 값이구나. 애를 낳고 애 생모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진짜 이런 거를 또 이제 제안하는 그런 데가 있어? 40 줄 테니 애를 팔아라. 이런 시장이 있다고? 근데 이 여대생이 미친년은 제안을 또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얘도 나이가 어려, 여대생이고 애 아빠는 남자친인데 출산 직후에 도망갔어. 그러니까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아기를 데려갔던 남모르는 여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애기 사진도 종종 보내줬고 다복이라는 이름도 지어줬다. 그래서인지 복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원래 형편은 안 좋죠. 어느 정도로 안 좋나요? 남편이 덤프트럭 운전한다고 했는데 이 집도 5년간 소득증명에 대해 연평균 500 정도의 소득밖에 신고를 안 했거든요.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네요. 친정이. 근데 집안 형편이 어느 날부터 좋아졌대. 아기를 입양하고 나서 쇼핑 같은 거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남편 같은 경우는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내역도 있어요. 애를 데려온 무렵부터 씀씀이와 행색이 엄마가 달라졌다. 나는 옛날에 한번 봤을 때는 검은 차 있죠? 검은 소형차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아는 언니 말 들어보니까 차를 바꿨대요. 차를 바꿔요? 네, 바꿨나봐요. 중형차로. 유모차에 이렇게 태우고 오는데 외제예요 보니까. 자기 애한테는 좋은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비싼데도 크게 마음 먹고 샀대요. 돈 40만 원 주고 애기 한 명 데려왔을 뿐인데 형편이 왜 달라질까요? 이 집도 이제 넉넉한 게 아닌데. 죽은 세자매와 이 집의 다복이는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가 뭐랄까 설사를 자주 하고 계속 좀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왜 그럴까? 병원에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병원 데리고 가도 들어갔다 나오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자꾸 애가 그러다가 장이 안 좋다 이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면 또 재발하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와 씨발. 입양되고 나서부터 애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어. 애가 태어난 병원에서도 그렇고 애기도 예정일에 거의 맞춰서 나왔고 기본적인 검사상으로는 건강했다고 하거든요. 아프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입양을 가니까 이렇게 된 거야.
위결장염,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비인두형. 뭔진 모르겠지만 애가 이런 증상은 심각할 것 같네요. 좀 드문 증세긴 하죠. 입원 치료도 적정하게 다 받았고요. 입원 기간 도중에 설사라든가 열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없다고 해서 퇴원을 했는데 바로 뭐 한 일주일이나 2주마다 증상이 재발해서 왔어요. 신생아들이 흔히 겪는 질병이긴 한데 너무 횟수가 많아. 그리고 애가 입원한 사이에 이 부부는 돈이 생겨났어. 우연일까? 그리고 이 엄마의 과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하, 처음에 그 집의 엄마가 보험 설계한다고 했는데 애기 나서 지금은 안 한대요. 그전에는 했는데 애기가 들어와서 안 한다고요? 애기 낳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보험 약관에 관해 잘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엄녀인 같은 겁니다.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다복이 앞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4월 6일에 다복이 출생 신고하거든요. 시청 가서. 아기 출생 증명을 한 뒤에 그 다음날부터 15건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어요. 입원 특약을 가입하거든요. 입원 하루당 보통 3만원 받아요. 그러면 15군데니까 45만원이 매일 나오는 거야. 이 돈으로 차 바꾸고 골프 치러 다니고 쇼핑하는 거야. 부부가. 이 집은 그러니까 부부가 공범인 거죠. 그럼 15개 가입하면 45만원 되잖아요. 열흘 되면은 이게 입원비가 45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와, 목적이 보험 약관을 봤을 때 아기를 데려온 목적이 의심되죠. 취재진은 아기 엄마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왔다고 하는데 나한테 언니 보험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내가 보험을 판 거고요. 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두 애의 엄마야? 친자식한테는 안 하고 입양해가지고 이지랄 했구나. 자기 친자식한테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고 죄의식이 많을 텐데 친자식은 귀한 자식들인 거고요. 입양한 애는 일종의 친자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한 어떤 차원, 그러네. 입양한 애를 그냥 재화로만 본 거야. 씨발 사이코들. 경제적인 밑거름에 불과했다. 취재진은 경찰서에서 다보기의 계모를 만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지금 재판 확정도 안 받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기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기한테. 아기 보고 싶어요. 아이 씨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입양은 왜 하신 거예요? 불쌍해서 했어요. 불쌍해서 그 애의 사정이 너무 딱하다고 들어서. 키우려고 하신 거예요? 네. 좋은 일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생모가 미혼모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안 돼 보여서 그랬어요. 저도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자기는 딸 가진 부모로서 떳떳하대. 도라이년 이거. 다보기의 생모는 진짜 엄마, 그 여대생. 지난 8개월 동안 아기가 그런 일을 겪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얘야? 직접 만났을 때도 작은 딸 데려왔었거든요. 두 딸 키워본 경험도 있고 휴대전화 이렇게 보여주면서 화목해 보이는 가족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아기도 가족 일원으로 자기가 행복하게 잘 키울 거라고 했어요. 오랜 망설임 끝에 복지원에 왔다. 자신을 버린 엄마는 8개월 만에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 애는 죽은 게 아닌 건가 봐. 병원에 입원을 자꾸 하고 엄마가 병원비 타먹고 이런 게 의심돼서 조사해보니까 애가 죽기 전에 뭐 이 아줌마가 죽일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애는 살아 있습니다. 복지원으로 보내줬네요. 그래서 친엄마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는 거야. 만약 축복받는 결혼하고 애기도 축하 속에서 낳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다보기도 축복받으면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씨발 너도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데려다 키워라 이제는. 응? 아무리 뭐 대학생이고 뭐 돈 없고 그래도 엄마 된 마음으로 이 정도면은 키워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안 키우나 봐. 그냥 이렇게 하루만 보고 돌아갔나 봐. 다보기의 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아무도 모르게 출산하는 엄마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대요. 애가 웃어. 대신에 이 여대생은 아기를 보험 불법 사기에 이용한 그 여자를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어. 자, 그래서 이 아줌마는 이제 무슨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우선은 영리 목적으로 아기를 유인했다는 혐의 자체가 인정이 안 될 거고요.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관행이 검찰도 아주 낮게 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아주 낮게 형을 인정하기 때문에 글쎄요, 3년 넘어가는 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또 문제가 죽기 전에 확인됐기 때문에 또 아마 그 세 자매 그 아줌마 먼저 사건에서는 좀 형이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입증이 너무 힘들어. 입양한 엄마가 고의적으로 애를 상해를 입혔는가, 그게 증명이 힘들 거야. 애들이 죽어나가야만, 아주 중한 상해가 있어야만 겨우 발견이 되고요. 그러더라도 가해자들은 너무나 가볍게 처리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이제 범죄가 꽤 있나 봐. 그래서 최근 5년간 징역을 받은 피의자는 10건 중에 2명 정도래요. 범인이 10명 나왔는데 진짜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2명밖에 없어. 이건 뭐 나라에서 그냥 작정하고 이렇게 저지르라고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네, 지금 법안이. 법이 이렇게 헐렁하면은 들어오는 돈을 봤을 때 사람들이 유혹에 많이 빠지겠는데? 계모에게 제대로 된 죗값을 묻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아동학대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왜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애가 아파서 엄마가 병원에 데려갔잖아. 보통 아동학대로 의심돼서 막 이렇게 경찰 나와서 체포하고 이런 경우는 애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 엄마는 겉으로 보면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한 거야.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를 했으니까. 징역형 선고율이 22%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동학대 방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런 수법.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아, 나는 또 무슨 연쇄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세 자매가 이제 뭐 성인쯤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뭐 남자를 잘못 알게 됐다든지 해서 뭐 연쇄적으로 이제 뭐 목숨을 끊는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입양보험 사기였네요. 와, 너무 열받는다. 아니 어떻게 씨발 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거는 모방범죄가 일어나기도 너무 좋은 그런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안 됩니다. 세 자매 징역 15년 나왔어요. 3명 죽여놓고 15년이야? 입증이 힘든가 보다 진짜. 왜냐면은 기록이 없잖아요. 집에 뭐 홈캠이라도 달려있어서 집에서 그랬으면은 압수해가지고 증거물로 쓰면 그만이지만 이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애엄마는 병원에 왔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애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 하니까 의심받을 만한 건 없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입증의 문제 때문에 형이 적게 나왔던 범죄 수법인 것 같아. 와, 씨발. 잔혹동화라는 타이틀을 쓸 법했네. 애들이었구나, 애기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받는 사건을 알아봤어요. 925회였고요. 2014년 사건이었나봐. 잔혹동화 세자매 연쇄 사망 사건의 비밀이라고. 메인은 이제 세자매 사망 사건, 먼저 앞에 사건을 중심으로 했고 짧게 좀 유사 사건 하나 또 알아봤고 그렇게 편성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받네. 그러니까 연출을 오히려 난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막 심파 요소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를 열받게 만드는 그런 연출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감정을 빼고 지금 방송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덤덤한 느낌의 연출이니까 나는 오히려 더 이런 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막 사람들 열받게 막 부추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좋았던 것 같아. 그런 편이었습니다. 아, 년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잘 방송된 편을 찾아가지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